주요 7개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자의 충격 선언이 워싱턴을 뒤흔들었습니다. 2026년 1월 19일, 이탈리아 총리가 서울에서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주요 7개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CIA 본부에 코드 레드가 떨어졌죠. 회원국도 아닌 한국을 회원국 일본보다 높게 평가한 겁니다. 도쿄는 발칵 뒤집혔고 백악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37년 경력 전문가에게 72시간을 줬습니다. 일본과 한국 누가 진짜 파트너인가? 주요 7개국 회의록을 연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189번, 일본 52번.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선택했고 실리콘밸리는 한국 반도체 없이 못 버티고 미국 10대들은 한국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37년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미국이 인정한 새로운 아시아 맹주, 그 충격의 72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댓글로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T. 해리슨입니다. 62살이에요. 워싱턴 DC에서 37년 넘게 정보 분석관과 외교관으로 일했죠. CIA에서 20년, 국무부에서 17년. 일본도 분석했고 한국도 분석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2026년 1월 19일 그날 밤만큼 두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47분 전화벨이 울렸어요. CIA 랭글리 본부 당직 분석관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코드 레드입니다.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코드 레드. 37년 동안 단 3번뿐이었어요. 911 테러 때, 김정은 핵실험 때, 그리고 오늘 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주요 7개국 동맹체계에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서울에서 발언했습니다. 한국이 주요 7개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 회원국. 일본을 제쳐두고요. 분석관, 그건 외교적 립서비스 아닌가? 사교성 발언이잖아. 그렇게 보기엔 정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같은 날 이탈리아와 한국이 반도체 산업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건 19년 만입니다. 우리 알고리즘이 이걸 동맹 재편 신호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뉴스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죠. 멜로니 총리의 발언 전문, 청와대 정상회담 사진들. 총리가 분홍색 접이식 전화기를 선물 받고 환하게 웃는 사진도 있었어요. 댓글란은 난리였습니다. 일본 외무성 발칵 뒤집혔다. 주요 7개국. 서열 바뀌나 한국이 일본 자리 뺏는 거 아니냐 같은 반응들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37년 경력이 제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건 오판이라고, 착각이라고요. 주요 7개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이끈 7나라죠. 아시아 대표는 언제나 일본이었어요. 한국은요? 빠르게 성장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끔 초청받는 손님일 뿐이에요. 회원국 일본과는 격이 다르죠. 다음 날 아침 7시, 국무부 해리 트루먼 빌딩 회의실에 긴급 소집됐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국무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태스크포스였죠.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국무장관이 탁자를 두드렸어요. 해리슨 차관보, 이탈리아가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장관님, 제 판단으론 한국 측 로비의 결과입니다. 멜로니 총리 딸이 한국 대중문화 팬이라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감성적 선택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국력이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일본이 우위입니다. 그때 일본 담당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도쿄 대사관에서 급보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주요 7개국 회원국 자존심에 큰 타격 입었다며 우리 정부 입장을 물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국무장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해리슨, 72시간 드리겠습니다. 멜로니 발언이 단순한 립서비스인지 실제로 한국이 일본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가 됐는지 검증하십시오. 일본과 한국,
누가 미국의 진짜 파트너인지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72시간이나 필요할까요? 제가 37년간 쌓아온 지식으론 답이 명확했습니다. 일본이죠. 경제 규모,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 뭘 봐도 일본이 한국을 압도합니다. 한국은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 그림자를 못 벗어났어요. 그날 밤 제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죠. 책상 위엔 CIA가 긴급 분석한 기밀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파일 표지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회의록 긴급 분석 마이너스 최고 기밀.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을 넘겼죠. CIA 분석팀의 요약 보고서였어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회의록 30사건 전수 분석 결과 한국 언급 횟수 189회, 일본 언급 횟수 52회, 한국이 일본보다 3.6배 많이 언급됨. 핵심 의제인 반도체, 배터리, 방산 분야에서는 한국 대 일본 비율 9대 1 수준. 저는 눈을 비볐어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89회 대 52회. 말도 안 돼. 회원국 일본보다 비회원국 한국이 3.6배나 많이 거론됐다고요? 이건 오류야. 분명 오류일 거야. 중얼거리며 구체적인 회의록을 뒤졌습니다. 2024년 6월 이탈리아 정상회의 회의록이었어요. 독일 총리 발언 기록이 눈에 들어왔죠.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선 한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없인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마비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영국 총리도 비슷했어요.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세계 기업이 세계 시장 40% 이상 차지합니다. 전기차 전환엔 한국 기술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더 직설적이었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서 한국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폴란드에 공급된 한국산 무기는 나토 표준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유럽 방어가 한국 무기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일본은요? 일본 총리 발언을 찾았습니다. 일본도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습니다만 평화헌법상 제약이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변명뿐이었죠. 저는 담배를 꺼냈습니다. 국무부 건물은 금연인데 그날 밤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웠죠. 포토맥강 건너편 링컨 기념관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2025년 캐나다 정상회의 회의록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대통령 발언 기록이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 동의 없이는 어떤 결정도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이제 협의 대상이 아니라 결정 주체입니다. 우리가 한국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한국 눈치를 본다고요? 저는 파일을 덮고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37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회의록일 뿐이잖아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실제 행동은 어떨까요? 저는 동맹국들의 실제 선택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폴란드가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긴급 무기 도입을 결정했을 때요. 그들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제 흑표 전차 180대, 자주포 672문을 계약했죠. 계약 후 90일 만에 첫 인도가 이뤄졌어요. 독일은요? 견적조차 못 냈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춰 있었거든요. 일본은요? 평화헌법 때문에 무기 수출 자체가 불가능했죠. 독일 폭스바겐은 어땠을까요?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누구와 맺었을까요? 일본 파나소닉이 아니었어요. 한국 LG에너지솔루션이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반도체 협력 파트너 1순위로 지정한 나라도 한국이었어요. 호주 국방부가 차기 자주포 도입 후보로 검토 중인 것도 한국제 K9이었죠. 일본제 무기는 아예 고려 대상에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건가 아니면 내가 늙은 건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내부 메모도 꺼냈습니다. 기밀 문서였지만 차관보 직급이면 열람할 수 있었죠.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반도체 공급망 중단 시나리오 분석 마이너스 미국 국가 안보 위협도 평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결론은 이랬어요. 한국 반도체 공급 중단 시 미국 안보 위협 레벨 10단계 중 9단계. 6개월 내 국방 무기체계 생산 차질 불가피. 민간 부문 경제 피해 예상액 3조 달러 이상. 이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수준. 비교 문서도 있었어요. 일본 경제위기 시나리오 분석 마이너스 미국 국가 안보 위협도 평가. 결론이 달랐습니다. 일본 경제위기 시 미국 안보 위협 레벨 10단계 중 4단계. 오키나와 미군기지 운영에 일부 차질 예상되나 대체 가능. 경제 피해는 제한적. 관리 가능한 수준. 새벽 3시였어요. 창밖으로 포토맥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또 꺼냈죠. 내가 37년간 틀렸단 말인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진짜 파트너였단 말인가? 하지만 아직 인정할 수 없었어요. 숫자는 명확했지만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죠. 미국 안보가 걸린 문제인데 회의록만 믿을 순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은 냉랭했습니다. 국방부 정책차관과 인도태평양 사령부 작전참모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제 앞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군수지원 현황 및 동맹국 기여도 평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해리슨 차관보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정책차관이 입을 열었어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미국은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다 보니 우리 군 재고가 바닥났어요. 155mm 포탄 생산 능력이 월 2만 발 부족했습니다. 작전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죠. 유럽 나토 회원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레오파드의 전차 가동률이 40%밖에 안 됐어요.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는 생산 라인 자체가 중단된 상태였고요. 영국 챌린저이도 신규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국에 손을 벌렸습니다. 정책차관이 담담하게 말했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일본은요? 평화헌법 때문에 무기 수출 자체가 금지돼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파일을 넘겼어요. 폴란드 사례를 보시죠. 폴란드가 러시아 위협에 긴급 무기 도입을 결정했을 때 우리 미국에 먼저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재고가 없었어요. 독일한테도 갔죠. 독일은 3년 기다리래요. 그래서 폴란드가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제 흑표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2문을 계약했어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계약 후 98일 만에 첫 인도가 이루어졌어요. 독일이 3년 걸린다는 걸 한국은 3개월 만에 해낸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일본은 어땠습니까? 일본 방위성 장관이 워싱턴에 왔었습니다. 정책차관이 쓴웃음을 지었죠. 우리도 돕고 싶지만 헌법이 문제라고 하더군요. 결국 우크라이나에 보낸 게 뭔지 아십니까? 헬멧 1만 개였습니다. 전쟁터의 헬멧이요. 작전 참모가 덧붙였어요. 펜타곤 내부 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일본은 명예 동맹국이지만 실질 기여는 제로. 한국은 21세기 민주주의 무기고. 이게 우리 결론이었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미일 동맹은요? 70년 역사는요? 종이 위에만 존재합니다. 정책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죠. 유사시 일본이 우릴 도울 수 있나요? 헌법이 안 된대요. 한국은요? 이미 돕고 있어요. 폴란드뿐 아니라 우리 미국에도 155mm 포탄을 역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 도쿄로 출장을 갔어요. 일본 방위성 브리핑을 들으러요. 일본 관료들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평화헌법이 있어서 국민 정서가 반대해서 국회 통과가 어려워서. 미쓰비시 방산 공장도 방문했어요. 생산 라인 절반 이상이 멈춰 있었죠. 공장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출을 못하니 생산량이 줄었어요. 생산량이 줄어 비용이 올랐고요. 이젠 자위대조차 우리 무기가 비싸다고 불평합니다. 한국 무기는요? 제가 물었어요.
공장장이 쓴웃음을 지었죠. 우리도 사고 싶습니다. 성능 좋고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 안 하죠. 도쿄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구나. 한국은 미래로 달려가고 있고.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무기만이 아니잖아요. 21세기 전쟁의 핵심은 기술이죠. 반도체, 배터리, 첨단 기술. 이 분야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앞섰을까요?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오자마자 실리콘밸리로 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실리콘밸리 한복판이었어요. 저는 구글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글 최고 기술 책임자가 그래프를 띄웠죠. 차관보님, 이게 우리 데이터 센터 서버 칩 공급망입니다. 보시다시피 삼성과 SK 하이닉스 의존도가 81%예요. 나머지는 대만 회사고요. 일본은요? 제가 물었어요. 없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죠. 1980년대엔 일본이 50%를 차지했어요. 도시바, 엘피다, 히타치. 하지만 지금은 9%로 추락했습니다. 그나마도 특수 분야뿐이고요. 애플 본사도 방문했어요. 조달 담당 부사장이 아이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메모리 칩 100% 한국산입니다. 삼성 아니면 SK 하이닉스예요. 대체제가 없어요. 있었으면 가격 협상이라도 하죠. 일본 칩은 안 쓰나요? 쓸 수가 없습니다. 성능도 떨어지고 생산량도 부족해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 반도체 산업은 이미 죽었어요. 엔비디아 본사에선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칩 개발 책임자가 말했죠. 우리 최신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하나예요. SK 하이닉스. 독점입니다. 이 회사 공장이 멈추면 인공지능 혁명도 멈춰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정말입니까?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한국 공급 중단되면 실리콘밸리 멈춘다고요. 과장이 아니에요. 저는 자료를 더 파헤쳤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추적했죠. 1980년대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차지했어요. 미국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요? 9%로 추락했습니다.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는 매각됐어요. 엘피다는 파산했고요. 소니마저 이미지 센서 기술을 삼성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3%. 삼성과 SK 하이닉스 두 회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로 날아갔죠. 삼성 평택 공장을 방문했어요. 공장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였어요. 안내를 맡은 삼성 임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 공장 하나에 17조 원 투자했습니다. 미국 전체 반도체 공장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3나노 공정 양산은 세계에서 우리뿐이에요. 일본은요? 일본 최첨단 공정이 14나노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3세대 뒤처졌어요. 클린룸에 들어갔어요. 먼지 하나 없는 청정 구역이었습니다. 하얀 방진복 입은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32살입니다. 젊은 인재들이 24시간 교대로 일해요. 일본은요? 평균 55살입니다. 고령화로 젊은 엔지니어 구하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저는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떠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니라 이 평택 공장을 먼저 방문했었죠. 언론은 한국 예우라고 떠들었지만 이젠 알겠어요. 조공 외교였던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와서 반도체 공급 안정을 부탁한 거였어요. 21세기 석유라고 말했던 것도 립서비스가 아니었죠. 진심이었어요. 한국이 그 석유를 쥐고 있었고 미국은 애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서울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7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본이 아니었어. 한국이었어. 진짜 파트너는 한국이었어.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국무부 일본파들이 거세게 저항할 게 뻔했어요. 미일 동맹 70년 역사를 버리느냐, 일본은 우리 오랜 친구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과연 저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워싱턴으로 돌아오기 전 하루만 뉴욕에 들렀습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였어요. 제 딸아이가 대학 졸업 후 여기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죠. 호텔에서 나와 타임스퀘어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거대한 전광판들이 눈에 들어왔죠. 코카콜라 광고, 나이키 광고 사이로 한국 가수들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3개, 4개, 5개. 한국 음악그룹 광고가 미국 브랜드보다 많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딸아이를 만났어요. 26살 애슐리였죠. 레스토랑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애슐리, 요즘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이 인기가 많니?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은 지금 미국 10대, 20대한테 제일 쿨한 나라예요. 제 친구들 다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음악 듣는다고요. 일본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딸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일본? 그건 아빠 세대 취향이에요. 우리 또래는 한국이죠. 소니보다 삼성 쓰고 혼다보다 현대 타고 싶어 해요. 제네시스 아세요? 지금 렉서스 잡았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 딸마저도 이미 한국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5번가를 걸었어요. 세포라 화장품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점원에게 물었죠. 요즘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이 뭡니까? K뷰티요. 한국 화장품이요. 매출 1위예요. 프랑스 브랜드보다 잘 나가요. 뉴욕 공항 면세점도 둘러봤습니다. 삼성전자 매장에 사람이 가득했어요. 애플 매장보다 많았죠. 미국 10대들이 한국 과자, 한국 라면을 사가고 있었습니다. 서점에 들렀어요. 베스트셀러 코너에 30일 완성 한국어 책이 쌓여 있었죠. 일본어 책은요? 구석에 몇 권.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문화까지 한국이 일본을 이긴 거야.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세대 교체야. 워싱턴에 도착했어요. CIA의 요청에서 자료를 더 받았습니다. 넷플릭스 미국 10대 시청률 자료였죠. 한국 드라마가 7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18%.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게임 산업 자료도 봤어요. 닌텐도,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은 여전히 강했죠. 하지만 모바일 게임 매출은요? 한국 게임들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통계도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5년간 미국에 생긴 스시 레스토랑 증가율이 12%였습니다. 한국 바비큐 레스토랑은요? 84%였어요. 7배 차이였죠. 자동차 판매 자료를 봤습니다. 도요타는 여전히 1위였어요. 하지만 현대와 기아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죠. 특히 전기차 부문에선 제네시스가 렉서스를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통계를 구했어요. 한국학 전공 지원자가 일본학의 8배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반대였는데요. 완전히 뒤집혔어요. 캘리포니아 UCLA 학생들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한 여학생이 말했죠. 일본, 우리 부모님 세대 취향이에요. 한국은 쿨하고 혁신적이에요. 일본은 올드하고 정체됐어요. 남학생도 비슷했습니다. 소니? 이제 아무도 안 써요. 삼성이죠. 혼다. 제네시스가 훨씬 멋있어요. 일본은 과거고 한국은 현재예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37년간 일본을 분석하며 살았어요. 일본이 미국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력을 과대평가했던 겁니다. 애니메이션, 스시, 사무라이 영화. 이건 다 옛날 얘기였어요. 지금 미국 젊은이들 마음속엔 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건 이거였어요. 문화는 돈보다 강하다는 거죠.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수백억 달러 광고보다 효과적이었어요. 한국 음악그룹 하나가 외교관 100명보다 영향력이 컸죠. 일본은 경제 규모로는 여전히 한국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 마음을 잃었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곧 미래잖아요. 20년 뒤 미국을 이끌 사람들은 지금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음악 듣는 10대, 20대들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요. 미국의 아시아 파트너는 자동으로 한국이 될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72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국무장관에게 브리핑해야 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았어요.
국무부의 일본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미일 동맹 70년 역사를 들먹이며 저를 공격할 게 뻔했죠. 과연 제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72시간째 되는 날 오전 국무부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긴급 태스크포스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들고 들어갔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회의실엔 20명쯤 앉아 있었어요. 일본 담당 국장, 동아시아 국장, 국방부 차관, CIA 동아시아 국장, 그리고 전직 주일대사 3명까지 와 있었습니다. 해리슨 차관보 72시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십시오. 국무장관이 말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장관님,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로니 총리 발언은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일본보다 미국의 더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일본 담당 국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관보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일 동맹 70년 역사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일본엔 미군 기지가 7개나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국장. 국무장관이 제지했죠. 해리슨, 근거를 대십시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주요 7개국 회의록 분석 결과 한국 언급이 일본보다 3.6배 많았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은 필수고 일본은 옵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은 무기를 지원했지만 일본은 헬멧만 보냈습니다. 전직 주일 대사가 끼어들었어요. 70대 노신사였죠. 해리슨, 자네 일본에서 20년 살아봤나? 나는 도쿄에서 30년 일했네. 일본은 우리의 가장 오랜 친구야. 한국? 사드 배치 때 우리한테 뭘 했나? 반미 시위했잖아.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대사님,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 반대 시위는 어떻습니까? 매년 수천 명이 거리로 나옵니다. 일본도 반미 감정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어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은 핵심입니다. 중국 견제하려면 일본 기지가 필수예요. 한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한국 기지도 2곳 있습니다. 평시 주둔 병력은 오히려 한국이 더 많고요. 게다가 한국은 전시 생산 체계가 완벽합니다. 70년간 휴전 상태라 24시간 대비 태세죠. CIA 동아시아 국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 리스크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이 도발하면 한국 공장들 멈춥니다. 반도체 공급 중단돼요. 하지만 일본은 안전합니다. 저는 자료를 넘겼어요. 국장님, 지난 70년간 북한이 도발한 횟수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수백 번입니다. 하지만 삼성, 현대 공장이 단 하루라도 멈춘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은 전쟁 위협 속에서도 생산을 멈추지 않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일본 담당 국장이 다시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어졌죠. 그럼 우리가 70년간 일본에 투자한 게 헛수고란 말입니까? 일본을 버리고 한국으로 갈아타자는 겁니까? 도쿄가 우리를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국장님, 저도 20년간 CIA에서 일본을 분석했습니다. 일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이익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더 필요한 건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가 저를 만나고 싶답니다. 긴급하게요. 아마 이 회의 소식 들었나 봅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전직 주일 대사가 물었죠. 한국 편 들면 미일 동맹에 균열 생긴다고 경고하더군요. 일본 정부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답니다. 국방부 차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장관님, 일본을 자극하면 곤란합니다. 중국 견제에 일본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한국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한국 없이 중국 견제가 가능합니까? 게다가 한국은 실질적으로 무기도 생산하고 반도체도 만듭니다. 일본은 말만 하고 행동은 없습니다. 국무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 모두 진정하십시오. 해리슨,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한국과 일본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입니까? 회의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장관님, 저는 37년간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국익을 생각하면 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입니다. 일본파 사람들이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국무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해리슨, 보고서 정리해서 제출하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일본 담당 국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리슨, 자네 경력 끝났네. 일본파들이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그날 밤 저는 국립도서관에 갔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한 곳에서 생각을 정리해야 했죠. 도서관 열람실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일본과 한국 미국의 아시아 전략 파트너 재평가. 첫 장에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경제 규모부터 시작했죠. 일본 국내 총생산 4조 2천억 달러로 세계 4위. 한국은 1조 7천억 달러로 10위. 숫자만 보면 일본 압승이었어요. 하지만 성장률을 보니 달랐습니다. 일본 0.7%, 한국 2.9%. 한국이 4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CIA 경제분석팀 예측 자료도 있었어요. 30년 뒤엔 한국이 일본 경제 규모를 추월할 가능성이 67%였습니다. 기술 분야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반도체에선 한국 73% 점유율, 일본 9%. 압도적 격차였죠. 배터리는 한국 42%, 일본 7%. 방산 수출은 한국이 세계 9위, 일본은 수출 자체가 불가능. 조선은 한국이 세계 1위로 43%, 일본은 추락해서 순위권 밖. 문화 영향력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률에서 한국 드라마가 압도적. 음악 산업에선 한국 아이돌이 빌보드 차트 장악. 일본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강했지만 성장세는 멈췄어요. 한국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었죠. 미군 기여도를 비교했습니다. 일본은 7개 미군 기지를 제공했어요. 오키나와, 요코스 UKA, 미사와 같은 전략적 요충지였죠. 한국은 2개 기지였지만 평시 주둔 병력은 더 많았습니다. 중요한 건 전시 기여도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됐죠. 한국은 실제로 무기를 공급했지만 일본은 헬멧만 보냈습니다. 대체 불가능성 테스트를 했어요. 만약 한국과 관계가 단절된다면 반도체 산업 6개월 내 마비, 전기차 배터리 공급 중단, 인공지능 칩 생산 중단, 나토 무기 지원 차질, 동맹국 신뢰 붕괴, 위협 레벨 10단계 중 9단계였습니다. 만약 일본과 관계가 단절된다면 오키나와 미군 기지 손실, 일부 경제 타격. 하지만 대체 방안 존재. 괌과 한국으로 기능 이전 가능. 위협 레벨 10단계 중 4단계. 차이가 너무 명확했어요. 한국은 대체 불가능. 일본은 대체 가능. 이게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주요 7개국 재편안을 작성했어요. 현재 구성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제안일은 주요 8개국으로 확대해서 한국 추가. 제안인은 주요 7개국 유지하되 일본 제외하고 한국 포함. CIA 정치 분석팀 의견도 첨부했어요. 한국이 주요 7개국 들어오면 일본 자존심 붕괴. 하지만 현실적으론 한국이 더 자격 있음. 일본을 명예 파트너로 두고 한국을 실질 회원국으로 하는 게 최선. 새벽 4시였어요. 보고서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결론이었죠. 70년간 일본은 미국의 충실한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전략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첨단 무기.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합니다. 동맹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핵심 파트너는 재설정돼야 합니다. 일본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한국이 더 필요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37년 경력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보고서였죠. 하지만 이게 진실이었어요. 숫자가 증명하고 현장이 확인해줬습니다. 아침 8시 보고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장관이 1시간 동안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해리슨,
이 보고서대로라면 미국 외교 정책 대전환입니다. 확신합니까? 예, 장관님. 확신합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죠. 좋습니다. 오늘 오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대통령께 브리핑하십시오. 각오하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백악관 웨스트윙. 대통령 집무실 옆 국가안보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곳에 수십 번 왔지만 오늘만큼 긴장된 적은 없었어요.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배석했죠. 해리슨 차관보, 보고 시작하십시오. 대통령이 말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님, 72시간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한국을 주요 7개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에 부합합니다. 대통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일본보다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주요 7개국 회의록 분석 결과 한국이 일본보다 3.6배 많이 언급됐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모든 핵심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에 더 필요합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차관보, 일본엔 미군 기지가 7곳이나 있습니다. 전략적 가치가 막대합니다. 장관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저는 자료를 넘겼죠. 일본은 헬멧 1만 개 보냈습니다. 한국은 전차, 자주포, 포탄을 공급했습니다. 실제 전쟁에서 누가 더 도움이 됐습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십시오. 대통령님께서 2022년 한국 방문 시 평택 반도체 공장을 먼저 가셨습니다. 언론은 한국 예우라 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공급 없이는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어요. 북한 리스크는요? 전쟁 나면 한국 공장 멈춥니다. 70년간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한국은 전시체제로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대통령이 뒤로 기댔습니다. 해리슨, 자네는 37년간 일본 전문가였네. 일본을 사랑한다고 들었어. 그런 자네가 지금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라는 겁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대통령님, 저는 여전히 일본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국익입니다. 지금 미국에 더 필요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일본은 우방이지만 한국은 필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죠. 좋습니다. 차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을 정식 초청하겠습니다. 일본에는 미리 통보하십시오. 우방을 존중하되 현실을 직시하겠습니다. 국무장관이 물었어요. 일본 반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본은 명예로운 동맹으로 남을 겁니다. 대통령이 답했죠. 하지만 실질적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백악관 현관을 나왔습니다. 워싱턴 거리가 햇살에 빛나고 있었죠. 37년 경력이 오늘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 시작됐어요. 며칠 뒤 저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국무부가 저를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 특사로요. 면세점을 걸었어요. 삼성 갤럭시 매장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애플 매장보다 많았죠. 미국 10대들이 한국 과자 사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점에 들렀습니다. 30일 완성 한국어 책이 베스트셀러 1위였어요. 일본어 책은 구석에 몇 권뿐. 세대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서울행 비행기였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니었어. 한국이었어. 중얼거렸죠.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저물어가는 일본을 지나 떠오르는 한국을 향해 37년 만에 제 세계관이 바뀐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미래도 아시아의 미래도 이제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미국 국무부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위상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13시간 비행이었어요. 하지만 한숨도 못 잤죠. 창밖만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로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아래 어딘가에 일본 열도가 있겠죠. 한때 제가 미국의 유일한 아시아 파트너라고 믿었던 나라.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새벽 6시였는데도 공항이 붐볐어요. 놀라운 건 효율성이었죠. 입국 심사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줄지어 있었고요. 직원들 태도도 친절했어요. 워싱턴 덜레스 공항하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이미 돌고 있었죠. 제 가방이 3분 만에 나왔어요. 덜레스에선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영어로 물었죠. Where to? 서울 시내 호텔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웰컴 투 코리어. 차창 밖 풍경이 펼쳐졌어요. 고속도로가 깨끗했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한글, 영어 두 가지로 돼 있었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어요. 끼어들게 하는 차가 없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보다 낫네. 중얼거렸죠. 30분쯤 달렸을까요? 서울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빼곡했어요. 하지만 정돈돼 있었죠. 미국 도시처럼 지저분하지 않았습니다. 한강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리가 여러 개 걸쳐 있었죠.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이 아름다웠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과 만나기로 했죠.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쓰레기가 안 보였죠. 미국 같으면 온통 휴지와 담배꽁초인데. 점심 먹으러 호텔을 나왔어요. 호텔 직원이 근처 한식당을 추천해줬습니다. 5분 거리였죠.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들어가 봤죠. 24시간 영업이라고 돼 있었어요. 안이 깨끗했습니다. 물건이 정돈돼 있었고요. 계산대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죠. 한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조그만 식당이었어요. 들어가니 현지인들이 가득했죠. 메뉴판을 봤습니다. 사진이 있어서 주문하기 쉬웠어요. 김치찌개를 시켰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반찬이 여러 개 나왔어요. 공짜라고 했습니다. 맛있었어요. 미국에서 먹던 한식하고는 차원이 달랐죠. 계산할 때 놀랐습니다. 8,000원이라고 했어요. 미국 돈으로 6달러였죠. 워싱턴에선 20달러는 내야 하는 식사였습니다. 오후 2시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경호가 삼엄했지만 절차는 빨랐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죠. 한국 외교부 아태국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영어가 유창했죠. 해리슨 차관보님 환영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주요 7개국 정식 초청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국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국장이 미소 지었죠.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일본 반응이 걱정됩니다. 도쿄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설득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아시아 중심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청와대 정원이 아름다웠어요. 소나무가 운치 있게 서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37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CIA 랭글리에서 일본 자료 분석하던 20년. 국무부에서 미일 동맹 강화하던 17년.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제가 놓친 게 있었죠. 바로 변화였습니다. 세상은 멈춰 있지 않아요. 일본이 1980년대 최고였다고 해서 지금도 최고인 건 아니죠.
한국이 1990년대 후발주자였다고 해서 지금도 후발주자인 건 아니에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CNN 뉴스를 켰어요. 속보가 나오고 있었죠. 미국 정부 한국을 주요 7개국 정식 회원국으로 초청 검토. 일본 외무성 긴급 성명 발표. 일본 외무장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일본은 70년간 주요 7개국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한국 참여를 환영하지만 일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이 아직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증명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삼성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고층 빌딩이었어요. 임원 한 분이 안내해줬죠.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최신 스마트폰, 반도체 칩, 디스플레이가 전시돼 있었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게 21세기 기술이구나. 감탄했죠. 임원이 말했어요. 차관보님, 우리는 매년 매출의 9%를 연구개발에 씁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은요? 3% 수준입니다. 현상 유지에 급급하죠. 그 차이가 지금 결과를 만든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습니다. 한국 역사를 보고 싶었거든요. 삼국시대, 고려, 조선 유물들이 전시돼 있었죠. 설명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수천 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 끼어 살아남았어요. 중국, 몽골, 일본, 러시아 모두 한국을 침략했죠. 하지만 한국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제는 그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저력이구나. 중얼거렸어요. 마지막 날 저녁 한강을 걸었습니다. 산책로가 잘 돼 있었어요. 시민들이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가족과 산책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다리에 불이 들어왔어요. 형형색색 조명이 한강을 비췄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강 건너편으로 고층 빌딩들이 반짝였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포토맥강을 떠올렸어요. 워싱턴도 아름답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역동적이었어요. 미래로 달려가는 에너지가 느껴졌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국무부였어요. 국무장관이었죠. 해리슨, 대통령께서 결정하셨네. 다음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을 정식 초청하기로. 일본에는 이미 통보했어. 자네가 옳았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목이 메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죠. 37년 만에 제 신념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 과거가 아니라 미래.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30년, 50년 뒤 세계는 지금보다 더 많이 변할 거예요. 어쩌면 한국이 일본 경제 규모를 추월할지도 모르죠. 어쩌면 주요 7개국이 주요 5개국으로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미래에 한국은 반드시 있을 거란 겁니다. 중심에 서 있을 거란 겁니다. 비행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어요. 택시 기사님이 물었죠. 미국 가세요? 네,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또 오실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자주 올 겁니다. 이제 제 일이 여기 있으니까요.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어요. 면세점을 지나갔죠. 한국 화장품, 한국 과자, 한국 전자제품. 외국인들이 가득 담아 사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국력이구나 생각했어요. 총과 미사일만이 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것, 배우고 싶어 하는 것, 닮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진짜 힘이죠.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한국이 보였습니다. 아니, 미래가 보였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37년 경력 미국 외교관이 인정한 대한민국. 그 진짜 위상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든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